그날 저는 당장 나가! 임신 6개월 차였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로 현관에서 복도까지 끌려 당장 나왔습니다. 나가! 그리고 그 문은 쾅 닫힌 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당장 나가! 그 집 초인종을 누른 사람들이 있었고 제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나가!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32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비서 같고 서류 정리하는 직원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사람들은 판사를 보면 먼저 허리를 굽힙니다. 먼저 말도 높입니다. 먼저 눈치를 봅니다. 아버지는 그걸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안 보더라. 아버지는 술이 좀 들어가면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항상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판사 딸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요, 아빠? 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그 사람 진짜가 안 보인다. 내가 누군지 모를 때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봐야 한다. 그 말이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판사라는 걸 웬만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말 안 했고 친구들에게도 말 안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강도윤입니다. 35, 건설회사 대리. 아주 잘 나가는 편은 아니었지만 꾸준하고 성실했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아, 이런 사람이면 평생 같이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분했고 웃을 때 예의가 있었고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어떻다, 부모가 뭐한다, 그런 말도 먼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갔습니다. 사귄 지 1년 정도 됐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이제 결혼 얘기해 볼까?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응. 나 이제 나이도 있고 엄마도 내 얘기 들었어. 그 말이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저를 엄마한테 말했구나. 진짜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조금 걸렸습니다. 우리 엄마 사람 볼 줄 알아. 그래. 응. 딱 보면 알아. 누가 우리 집이랑 맞는지.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어머니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바로 경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잠깐 가자. 오늘? 응. 엄마가 얼굴이나 보자고 하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첫 인사는 좀 더 단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머리도 하고 옷도 골라 입고 꽃도 하나 사가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그런 거 안 따져. 사람만 보면 돼. 그 말에 저는 아, 진짜로 사람을 보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그 집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중형 아파트였습니다. 집안은 꽤 정리돼 있었고 가구도 좋았습니다. 벽에는 액자와 도자기, 해외여행에서 사온 듯한 기념품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그래. 주방에서 나오는 여자를 봤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제 머리채를 잡을 그 여자였습니다. 오미자, 62. 눈매가 매서웠고 입술이 얇았습니다. 첫 마디부터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쳤습니다. 그래.
도윤이가 말한 애가 너구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디 사니? 서울이요. 부모님은?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공무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입꼬리가 아주 살짝 비틀렸습니다. 공무원도 별게 다 있지. 그 말은 별로네와 거의 같은 뜻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셨어요. 우리 집은 말이야. 우리 집은 아무나 안 들여. 괜히 아무 집에서나 데려오면 안 돼. 요즘 아가씨들 부모님이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그러더라. 그런 거 싫어.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어느 집 딸인지 밝히지 않은 걸 벌써 불편해하고 있구나.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는 진짜 착해. 넌 조용히 해. 넌 여자 사람을 몰라. 남자들은 다 그래. 예쁘면 다 좋은 줄 알아. 엄마, 내가 엄마라서 이러는 거야. 우리 집안은 아무나 못 들어와. 그 여자는 저를 향해 말했지만 말투는 아들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안 막으면 쟤는 아무나 데려올 애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였죠.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판사라는 걸 숨기라 했는지 이제 좀 알겠다. 사람들은 위 사람이냐, 아래 사람이냐, 그것부터 봅니다. 그 여자는 저를 아래로 봤습니다. 며칠 지나 몸이 이상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임신이네요. 네. 6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화면에 작은 점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네, 보여요. 아기 심장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잘 지켜줄게. 진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 말이 나갔습니다. 그날 바로 도윤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기 생겼어. 진짜야? 그는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와, 진짜야? 우리 애야? 당연하지. 대박이다. 그는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배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그는 아주 소중하게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저는 그 말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 엄마가 좋아할까? 그래도 아이 아빠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뭘 더 바라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 집에 가게 됐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건 빨리 말해야지.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옷을 단정히 입고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임신? 그 여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누가 허락했어? 네. 누가 허락했냐고. 우리 집에 오기도 전에 애부터 가지면 그게 뭐야? 저희 결혼하려고. 결혼은 말이야. 어른들끼리 얘기를 하고 날짜를 잡고 양가를 맞춰서 하는 거야. 아가씨 혼자 애 갖고 그걸 기정사실로 만들면 그게 뭐냐고. 저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데?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먼저 배부터 만들고 우리는 이제 물러나세요. 이러지. 어머니, 너 조용히 해. 내가 사람을 뭘 안다고. 그 여자는 아들한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여자가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안 받는구나 바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새 생명이 아니라 새 부담을 본 겁니다.
너 아버지 공무원이라며. 네. 근데 한 번도 안 나타났네? 아버지가 직업을 밝히는 걸 좋아하시지 않아요. 뭐가 그리 잘났길래. 그 말은 내 아버지가 뭐 대단하다고 숨기냐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판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분위기는 바로 바뀌었을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아이고, 우리가 실수를 했네. 아마도 이렇게 바뀌었겠죠.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뀐 태도가 더 싫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저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도윤은 바빴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현장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도윤 씨 오늘 병원 같이 갈 수 있어? 미안, 오늘 회의가. 그럼 내일은? 내일도 현장 들어가. 그럼 언제? 다음 주엔 괜찮을 거야. 하지만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초음파를 봤습니다. 혼자 아기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아내 손을 잡아주고, 남편이 아내 가방을 들어주고, 남편이 아내 배를 쓰다듬어 주는 모습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혼자지? 임신 5개월 무렵 몸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날도 혼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서연아. 응. 오늘 저녁 우리 엄마 집에 가자. 오늘은 좀 힘들어. 금방이야. 밥만 먹고 오면 돼. 나 지금 장 보고 왔어. 짐도 무겁고. 그럼 짐 놓고 나와. 우리 엄마가 보자고 하시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날 저녁 그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왔어? 그 여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네. 배 많이 나왔네. 네, 6개월 됐어요. 6개월? 벌써 6개월이나? 네. 참 빠르네. 그 여자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푸석푸석하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애가 지면 다 그래. 나도 도윤이 가졌을 때 못 잤어. 근데 나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챙겨줬거든. 너는 친정엄마가 안 챙겨줘? 엄마가 지방에 계세요. 아, 그래? 그럼 힘들겠네. 그 말에는 동정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너 혼자 알아서 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시집 와서도 자기 멋대로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시어머니 눈치 보고 살았는데. 요즘은 며느리가 왕이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왕은커녕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너 설거지 할 줄 알아? 네. 그럼 해봐. 저는 배를 내밀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 여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도윤은 방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가족인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정말 푸석푸석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술은 트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기한테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자다가 깼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아파.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 씨, 나 배가 너무 아파. 응? 지금? 응,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지금 회의 중인데. 응? 조금만 기다려. 끝나면 갈게. 지금 진짜 아파. 응, 알았어. 조금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30분, 1시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택시를 불렀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기는 건강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배가 뭉친 거예요. 스트레스요? 네. 임산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몸이 바로 반응해요.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오늘은 혼자 왔어요. 아, 그래요? 다음엔 꼭 같이 오세요.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새벽 2시였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전화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 회의가 늦게 끝났어. 괜찮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할 힘도 없었고 답장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때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톡톡. 작은 발길질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아가야.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줘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며칠 후 그 집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에 와. 오늘은 좀 와야 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도윤과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너 출산 후에 어떻게 할 거야? 네. 일은 계속 할 거야? 네, 할 생각이에요. 그럼 애는 누가 봐? 제가 보려고요. 육아휴직 쓰고. 육아휴직? 그럼 돈은 어떻게 벌어? 저 저축해 둔 게 있어요. 저축? 그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축으로 얼마나 버티겠어?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저희가 알아서. 알아서? 너희가 뭘 알아서 해? 그 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애를 낳고 나면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게 어때? 네. 그럼 내가 애 봐줄 수 있잖아. 너도 일 나가고. 저는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우리 집이 좁아? 방도 있는데. 저는 제 집에서 살고 싶어요. 내 집? 그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집이 어디 있어? 월세 사는 게 무슨 내 집이야. 여기 와서 살면 돈도 아끼고 애도 잘 키울 수 있는데 왜 싫어? 저는 제 가족이랑 살고 싶어요.
내 가족? 애 아빠가 내 가족 아니야?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에 그 여자는 화가 났습니다. 야, 이 애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야 애도 제대로 크지. 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저 혼자가 아니라 저희 둘이. 둘이? 도윤이가 뭘 해? 애 키우는 거 남자가 뭘 안다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생각이 없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그래, 서연아. 저 힘들어요. 무슨 일이야? 저 이 결혼해야 할까요? 저는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랑받는 느낌이 안 들어요. 서연아,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 그리고 내가 아프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야.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해라. 아빠는 내 편이다. 그날 밤 저는 긴 시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집안에서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답은 모두 아니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기 아빠니까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후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는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비가 내렸고 바닥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몸이 좀 피곤해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집으로 와. 시어머니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잠깐 고민했지만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집 문이 열리자마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몇 달이야? 6개월이요. 6개월? 6개월이면 벌써 다 큰 거잖아. 좀 늦게 알았어요. 늦게 알아? 그게 말이 돼? 너 일부러 숨겼지. 아니에요. 아, 그 여자는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있었습니다. 너 이 집이 어떤 집인지는 알았냐? 네. 우리 아들은 괜찮은 집이랑 결혼해야 돼. 이 집은 괜히 들어오면 안 되는 집이야. 저는 도윤 씨를 사랑해서 사랑? 그 여자는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니? 사랑으로 애 키워? 사랑으로 대출 갚아? 저 그런 식으로 안 살아요. 너 같은 애들이 제일 무서워. 집안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나타나고 언제 어디서 튀어나온지도 모르겠고 어머님, 너 오늘 여기서 나가. 지금 당장. 어머님, 그건 듣기 싫어. 그 여자는 손을 뻗었습니다. 다음 순간 제 머리는 뒤로 젖혀졌습니다. 머리채가 잡혔습니다. 머리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나가랬지. 배가. 애, 누가 그 애 달래? 우리 집 들어오기 전에 누가 애 가지래. 우리 집 누구 허락 받았어. 도윤 씨가. 그 자식은 남자라서 그래. 남자는 생각이 없어. 아, 아파요. 아프면 못 살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안 맞는 거야. 그 여자는 현관까지 저를 끌고 갔습니다. 바닥은 젖어 있었고 슬리퍼가 복도로 나가며 벗겨졌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배를 꽉 잡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엄마가 잘못 만나 이 추운 복도에
내쫓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다시는 우리 아들 만나지도 마. 내 애가 우리 집 애냐? 문이 닫혔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는 아팠고 무릎은 까졌고 양말은 젖었습니다. 비가 구두코에 떨어졌습니다. 숨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이 일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아빠. 그래,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항상 같았습니다. 단단했고 떨리지 않았고 마치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빠. 그래. 저 약속 깨도 돼요? 무슨 일 있었니? 저 임신했어요. 그래. 그건 축하해야 할 일이지. 근데 오늘 머리채 잡혀서 쫓겨났어요. 그 말이 나가자 전화기 너머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주소 불러라. 강서구. 내일 아침 간다. 너는 바로 병원 가라. 혹시 모르니까. 응. 춥지? 응. 택시 타고 들어가. 집에 이불 펴고 자. 아빠가 간다. 다음 날 아침 그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누구세요? 오미자 시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서울지방법원 쪽에서 나왔습니다. 네. 윤재영 부장판사님 댁 관련 건으로요. 판사요? 그때 뒤에서 아버지가 걸어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 집 거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여기가 우리 딸을 임신한 몸으로 길바닥에 버린 집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제 CCTV는 확보했습니다. 아니, 그게 그냥 말싸움이 좀. 임신 6개월입니다. 그 말에 그 여자는 그대로 무릎이 풀렸습니다.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판사님 딸인 줄. 그 말은 가난한 집 딸이었으면 머리채를 잡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오늘 판사로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왔으니 아버지가 해야 할 말을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어제 있었던 폭행건은 기록으로 남겨둘 겁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기록은 남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집 공기가 서서히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은 공공기관과도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 이름이 들어간 민원이 발생하면 업무가 막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에 대한 모든 모욕은 서면으로 사과하십시오. 내 애가 우리 집 애냐? 이 문장은 그대로 적으십시오. 그게 어른이 할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사람은 상대가 누군지 모를 때 가장 잔인해집니다. 어제 이 집은 잔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잔인함의 값을 치르는 날입니다. 그날 오후 그 집에는 여러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법원 쪽에서 연락이 왔다. 민원 확인이 필요하다. 공사 하나가 보류됐고 은행에서 하려던 대출 연장이 다시 검토로 바뀌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 그 애가 그런 집안인 줄.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람을 왜 그런 식으로 대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임신한 애를 길바닥에 버리면 그게 사람 사는 거야?
내가 시집와서 그렇게 살았어. 난 못 보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한 거라고. 그 집안은 그날 밤부터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 무렵 도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한 줄 몰랐어. 내가 모르는 게 문제야. 내 엄마가 날 어떻게 보는지 너는 대충 알고 있었잖아. 알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내가 너한테 전화했을 때 왜 안 받았어? 그때 회의 중이었어. 그게 내 답이야. 나는 머리채를 잡히고 배를 감싸고 복도에 앉아 있는데 넌 회의 중이었어. 미안해. 그건 안 지키겠다는 말이야. 아니야. 난 지키고 싶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엄마를 말렸어야지.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 다 그렇게 말해. 그럴 줄 몰랐다. 그 사람인 줄 몰랐다.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근데 그 말은 처음부터 나를 그만큼 중요하게 안 생각했다는 뜻이야. 나는 내가 최소한. 그건 아니야, 엄마. 이 말은 해줄 줄 알았어. 서연아, 우리 결혼은 하자. 엄마가 무릎 꿇었잖아. 그건 내 엄마가 판사 무서워서 꿇은 거야. 내가 아파서 꿇은 게 아니고 내 엄마가 미안하다. 임신한 애한테 내가 미쳤다. 이렇게 꿇은 게 아니고 아이고 큰 집이었네 이래서 꿇은 거야. 그게 더 아파. 그로부터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집은 어수선했고 짐이 조금씩 빠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그런 집안인 줄 몰랐다. 그 말 이제 그만하세요. 그 말은 가난했으면 머리채 잡아도 된다는 말 같아서요. 그게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나는 내가 시집와서 그렇게 끌려다녔어. 나도 똑같이 했더라. 나는 우리 집에 가난한 며느리는 안 들이겠다. 그렇게 다짐했어. 그래서 안 들이려고 밀어낸 거예요. 근데 내가 밀어낸 애가 나보다 더 센 집 딸이었네. 사람이 집안을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아세요. 저는 용서는 아직 못해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무너지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 집 아들과 애를 키워야 하니까요. 서연아, 이제 저를 사람으로 보세요. 판사 딸 말고 가난한 며느리 말고 그냥 내 아들을 좋아하는 사람. 그럼 저도 어머님을 그냥 한 사람으로 볼게요. 그 후로 그 집은 서서히 정리됐습니다. 대출은 다시 살아났지만 예전처럼 으스대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교회에서 다른 며느리들 이야기를 듣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집안으로 보지 마라. 그 여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해봐서 안다.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 눈치를 봤구나. 그러게요. 엄마가 사람 취급을 안 받으면 애도 느낀다. 이제는 내가 지켜라. 판사가 아니고 아버지로서 이만큼은 해줬다. 응. 이제는 내가 내 아이를 위해 선을 그어라. 응. 시간이 지나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을 집안으로 봅니다. 어디 집 애냐? 아버지가 뭐 하시냐? 재산이 얼마나 되냐? 이걸 먼저 묻습니다. 하지만 그날 비 오던 복도에서 머리채를 잡힌 저는 그때도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랑한 건 그 집이 아니라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집은 저를 집으로 보지 않고 가방으로 봤습니다. 뭐가 들었나? 얼마짜리인가? 우리 집에 도움되나? 그렇게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판사 딸이 이겼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 있는 집이 이겼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을 집 안으로 보면 언젠가 집 안으로 얻어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제가 누군지 모르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이 앞에서 시어머니가 무릎 꿇는 걸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너무 세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알았을 거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 후로 자주 병원에 다녔습니다. 몸이 약해졌고 혈압이 올랐습니다. 혼자 있을 때마다 그날 복도에서 제가 쓰러져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날 비 냄새가 아직도 나. 그 여자는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이면 거실, 불을 켜놓고 사진을 봤다고 합니다. 아들 어릴 때 사진, 남편이 젊었을 때 사진, 그리고 한 장, 도윤과 저의 사진. 그 사진만 보면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저 애가 나를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배에 있던 애는 내 손이 얼마나 차갑게 느껴졌을까. 그 말들을 본인 입으로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었어요. 교회 권사님이 전해줬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4살이 되었습니다. 눈이 크고 웃을 때마다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빨리 배웠고 무엇보다 똑똑했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는 어디 갔어? 할머니는 다른 데 살아. 왜 같이 안 살아? 엄마랑 생각이 좀 달라서. 생각이 다르면 같이 못 살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나도 커서 생각이 다르면 안 살아? 아니, 넌 다르게 살아. 그게 뭐야? 다르게 산다는 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야. 그리고 미워하지 않는 거야. 미워하지 않는 거야? 응. 그럼 할머니도 미워하지 말까? 그래, 그렇게 하자. 아이와의 그 대화가 저를 조금씩 바꿔놨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게 용서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냥 잊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가 웃으면 그 얼굴 안에 그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그 즈음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응. 나 엄마 병원에 있어. 어디 아파? 심장 쪽이야. 오래된 병이었대.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대. 안 올 거지? 모르겠어. 그냥 듣고만 있어도 돼.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가야 할까요? 서연아. 네. 용서는 그 사람이 달라져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럼요. 너 자신이 더 이상 그 일에 묶이지 않기 위해 하는 거다. 가서 보고 와라. 그 여자가 뭐라 하든 너는 그냥 들어주기만 해라. 다음 날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심장병동 앞에서 그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올 줄 몰랐어. 고맙다. 그날 내가 미쳤었어. 내가 시집 와서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았어. 시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았었거든.
그때 다짐했어. 우리 아들만은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겠다고. 그게 내 평생의 목표였어. 근데 그게 누굴 망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날 비 오는 복도에서 너를 밀어낼 때 내가 그때 본 건 너한테 화난 게 아니었어. 내 과거한테 화난 거였어. 그래서 너를 미워했어. 내가 되기 싫은 나를 봤거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야 알겠다. 사람은 자기 고통으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너는 나한테 벌 준 게 아니라 살 길을 준 거야. 그걸 이제 알았어. 그 여자는 그날 저녁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아니야. 됐어요. 나 평생 그 복도 꿈꿨어. 근데 오늘은 안 꿀 것 같아. 그날 병원을 나서며 비가 조금 흩뿌렸습니다. 하늘이 흐렸고 바닥은 반짝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를 때 진짜가 나온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마침내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몇 달 후 그 여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 아들, 그리고 몇몇 교회 사람들. 저는 조용히 들어가 사진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너 얘기했어. 뭐라고?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 말을 남기고 갔어. 서연아. 응.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 됐어. 아니야. 그 말 내가 너무 늦게 했어. 괜찮아. 너랑 다시 살 수 있을까? 우린 이미 다른 길에 있어. 그래도 넌 여전히 우리 아이 아빠야. 그건 변하지 않아.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없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끝났냐? 응. 잘했어. 이제 잊어라. 잊는 게 될까요? 시간이 해줄 거다. 그 후로 몇 해가 지났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는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맨날 집안이 어떻다, 우리 집은 뭐가 부족하다, 그런 말만 해요. 선배님은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복수 안 했어요. 진짜요? 응. 대단하시다.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거더라. 그냥 그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요? 응.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사람으로 남는 거. 그게 진짜 복수야. 그 여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와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고 볼이 따뜻했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 생겼거든. 그게 아마 사랑인 것 같아.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멀리 병원과 장례식장을 지나 복도까지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복도의 냄새, 그날 빗소리, 그날 닫히던 문. 이젠 그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복도가 있다는 걸요. 그 복도에서 누가 손을 내밀어 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도요. 저는 그날 차가운 손으로 밀려났지만 이제는 따뜻한 손으로 누군가를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집안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은 직업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걸 모르면 언젠가 꼭 비 오는 복도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를 밀어냈던 손이 결국 자신을 밀어낼 테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마음에 조용히 한 문장을 새겼습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자.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상처 때문에 당신이 나빠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진실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비 내리던 그 복도가 생각납니다. 젖은 슬리퍼, 차가운 바닥, 닫히는 문, 그리고 배를 감싸고 있던 제 손. 그때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절대 아래로 보지 말아야지. 왜냐면 내가 아래로 보인 그 사람이 사실은 내가 감당 못할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설령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해도 머리채를 잡혀 복도에 던져질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사람을 집안으로 보는 순간 당신의 집안도 다른 누군가에게 평가받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보는 순간 당신의 직업도 다른 누군가에게 무시당합니다. 사람을 재산으로 보는 순간 당신의 재산도 다른 누군가에게 비교당합니다. 결국 우리가 남에게 던진 시선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부디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세요. 그 사람이 어디 집 딸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얼마를 가졌든 그저 한 사람으로 한 생명으로 존중해 주세요. 그것이 제가 그날 비 오는 복도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복도에 버려졌던 서연 씨, 그리고 단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반전. 재미있으셨다면 이 사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